여기에는 뭐가 들었었는데 이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닦으면서 문득 애들이 다 커서 떠나고 내가 껍질 같은 느낌이다. 이 껍질을 결국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되게 내견스러웠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버립니다. 낡은 물건, 지난 시간, 실패한 꿈,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마음들까지요. 오늘의 게스트 김벨라님은 남은 천조각, 과일망, 플라스틱 포장재처럼 버려지는 것들을 씻고 자르고 이어붙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한국에서 섬유예술을 전공한 그는 미국 이민 후 한동안 예술가의 삶과 멀어졌지만 만드는 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김벨라님과 함께 버려진 조각들이 어떻게 작품이 되고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님. 안녕하세요, 민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벨라님의 이 작품을 보면서 버려진 재료를 이어붙이는 작업 안에 이민자로 살아온 시간과 엄마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다시 예술가가 되어가는 시간이 함께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여정을 천천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벨라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나는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만드는 거,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크리스마스 때는 늘 카드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대학교 때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언니들이 그리기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해서 저는 옆에서 늘 쫓아했죠. 그 시절 벨라님에게 만드는 일은 조금 더 놀이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표현? 혹은 너무 좀 자연스러운 그냥 생활의 일부였을까요? 즐거움이었죠. 그러니까 남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즐거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리고 만들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 보여지는 어떤 실체가 나온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실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쵸. 이 한국에서는 섬유예술과 염색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벨라님 안에 어떤 뿌리로 남아있나요? 사실은 언니들이 저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었는데, 셋째 딸로서 운이 좋게 제가 미술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과 사진뿐만 아니라 3디멘셔널 그런 스트럭처도 배울 수 있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저희 때만 해도 저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산업 디자인에서 3디멘셔널한 아트를 배우고, 그다음에 염색은 패브릭 다잉, 그러니까 섬유 염색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게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것이 같이 합해져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친한 친구 중에 그 섬유 쪽으로 공부를 한 친구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오히려 좀 같이 배우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것을 네. 배운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불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그 스트럭처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시절 벨라님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좀 더 만드는 일을 그냥 계속 하는 사람에 더 가까웠을까요?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 저는 더 좋아요. 사실은 예술가라고 하면 저는 늘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예술가의 삶 자체가 그 예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만의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때로는 내가 만드는 그 작품보다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아닐까 해서, 저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학교 다닐 때야 그냥 전공하고 거기서 잘 만들고 좋은 점수 받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 재밌고 그리고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졸업 후 예, 그냥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전시를 계속 같이 하면서 어. 차츰 작가처럼 이제 전시를 하곤 해왔죠. 계속해서. 예. 아, 네. 그렇게 한국에서 작업하고 전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가 9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오게 되셨잖아요. 일전에 이제 2년 정도 한 이사 온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삶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우리 벨라님께 다가왔나요? 남편의 어떤 직장 관계로 오게 되면서 그냥 2년 정도 이사 가는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되겠다. 그러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은 두 아들이 뭐 유치원, 뭐 초등학생 이런 상황에서 계속 라이드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냥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영어는 더더군다나 잘 안 되니까 불편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국 제가 찾은 어떤 하나의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온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한국에서 모든 것을 뒤에 내려놓고 올 때, 벨라님 안에서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새로운 땅에 와서 언어도 잘 못하는데, 이제 자식들을 또 뒷바라지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을 좀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한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남편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다음이었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뭐 만족은 못했지만 애들이 있고 엄마로서 한국의 그런 뭐 전통적인 문화처럼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술가로서의 삶도 굉장히 멀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예술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 미국 와서도 한국에서 제가 쓰던 재봉틀을 가지고 왔고 음, 그것은 나의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미국에서 구입해서 입으면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늘 바지 기장도 줄여야 되고 뭐 팔 기장도 줄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카텐도 만들어 달고 음. 뭐 이불 커버도 때로는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만드는 작업이 그냥 이어진 거죠. 물론 어떤 전시장에서 무슨 이렇게 작품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재봉틀을 가지고 하나의 또 형태를 만들어서 제 기쁨이 되곤 했어요. 지금 돌아보시면 그때는 뭐 작품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런 손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벨라님을 예술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게 어떤 붙잡아준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재봉틀이 제가 만드는 어떤 도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습을 계속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계속 쌓여서 또 그다음에 작업이 되는 어떤 밑바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시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공간이 앤틱 리페어샵에서 이 깨진 도자기의 색을 맞추는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졸업하면서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도 논문을 다 손으로 썼었고, 사진도 인쇄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된 사진을 다 붙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 워크퍼밋을 받고, 이제 애들 학교 간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찾고 있었는데 다 컴퓨터를 해야만 되고 그런 일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한 줄, no computer skill, 그냥 color match well이라는 걸 보고 바로 이제 갔어요. 그 가게로. 그랬더니 그 가게는 정말 한국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가게였는데 그 주인 그 할머니가 내가 오자마자 도자기에 어떤 컵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기 물감을 주면서 이거랑 똑같이 그려봐.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서 막 그리고 있는데 도중에 됐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와 그러면서 그 일을 바로 시작하게 돼. 합격? 네. 예, 바로 합격.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제가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년 만인가 그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아월리 워킹이라서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와서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조각 난 것을 그 주인이 붙여주면 그것을 매끄럽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위에 이제 페인트를 똑같은 컬러로 패턴도 그려주고 맞춰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그냥 깨지거나 부서지면 그것을 계속 갖고 싶어서 맡기더라고요. 부셔졌는데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의 미국의 새로운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을 하시면서 이런 깨진 것 또는 오래된 것 다시 고쳐지는 것에 대한 어떤 시선도 조금은 달라지셨을까요? 부모님이 우리 전쟁과 일제시대를 지나시면서 늘 물자를 절약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아끼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거기서 그런 깨진 것들을 다시 고쳐 쓰는 게 참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내가 다시 만들어주는 거에 대단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만들던 시간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벨라님은 새 재료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던 것들,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벨라님의 작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각보와 재활용 예술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벨라님의 작업은 남은 천조각, 과일망, 양파망, 플라스틱 포장지 같은 재료들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재활용 예술을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이 언제부터 이런 재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그냥 크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와서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돼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유품을 자식으로서 정리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버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어 갖고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은 게 내가 내 창고를 정리하지 우리 애들이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성찰도 했었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 시애틀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한인미술인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옛날에 했던 작업을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매년 여기 와서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재료들을 사서 이것을 만드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도 어떤 의미고 사회적으로도 과연 음. 예술가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도 있고 심플 라이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창고를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재료들을 쓰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저의 그 친한 미국 아줌마 친구분이 아주 자연주의를 정말 음. 정말 실천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새로운 재료를 사거나 어떤 여하튼 절약하지 않는 그러니까 낭비하고 자연 환경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어떤 프레셔도 주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제가 재활용 재료를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늘 만드는 사람이고 가정에서 주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아보카도 패키징 그 매쉬백과 양파 패키징 그것들이 버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텍스처와 그 컬러가 아직도 쓸모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게 좀 미안하기도 했고, 어쩌면 내가 재봉 바느질과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시에 벨라님 작업실에는 이 언젠가 작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이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벨라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있나요? 예,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창고에 다시 그 재료들이 쌓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제가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알렸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모아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쓰게 되면 이제 도네이션을 하거나 제가 또 리사이클 그런 빔에 버리면 되니까 일단 다 받아두는 거죠. 이것도 욕심이죠. 그냥 지금 무조건 재료들을 받다 보니까 창고가 꽉꽉 찼습니다. 뒤에 있는 작품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작품은 최근에 이제 작업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재활용을 활용한 그런 작품인가요? 예, 지금 멀리서 볼 때는 재활용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예. 어려운데 가까이서 보면 패키징을 다 붙여서 제가 형태를 만든 거예요. 어. 패키징과 패키징? 그냥 그러니까는 플라스틱 패키징과 패브릭 그 남은 천들이요. 천조각. 그러니까 천조각은 그 예. 뼈대는 뭐예요? 뼈대가 저 라인은 그냥 실이에요. 실을 갖고 그 형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재봉 스티치로 해서 만든 네네. 예, 그런 기법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작품을 보러 다니진 않지만 간혹 보다 보면 그렇게 재활용으로 만든 작품들은 거의 다 이 재활용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이렇게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작품은 전혀 그런 재활용을 썼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하나의 작품같이 느껴져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재활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작업은 사실은 완성품은 아니에요. 제가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가장 네. 깨끗한 곳이 이곳이라서 제가 지금 뒤에 배경에 샘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작품인데, 아직은 뭐 제목은 뭐 포리스트 정도가 되겠지만, 더 이제 완성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보시다가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시고는 본인들이 이제 썼던 패키징에 그 레이블이 있고 뭐 이러다 네. 보면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벨라님의 작업에 또 중요한 축이 조각보라고 들었습니다. 이 조각보는 한국 전통 문화이지만 이 벨라님에게는 단순한 전통을 넘어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조각보는 한국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우리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각보를 했던 거를 알고 있고 그냥 박물관에 가서 조각보를 본 정도였지. 그리고 그건 알고 있었죠. 옛 여인들이 남은 천조각을 가지고 이어서 그렇게 만든 조각보를 알고는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아주 팬시한 그런 실크와 뭐 저기 노방같이 아주 고급스러운 천으로 그거를 이어서 새롭게, 그야말로 옛날에 그 여인들의 조각보 말고 지금의 어떤 새로운 쓰임으로 만드는 아주 그야말로 예술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저는 이제 리사이클 그 재료를 모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그 재료의 성격상 사이즈가 다 같지도 않고 사이즈가 다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 거는 거의 찾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포장지 아니면은 자투리 천들이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떤 걸 만들까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조각보가 생각이 났고, 조각보는 작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조각보를 형태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저는 손으로 스티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봉틀로 이걸 만들어 보자 하고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조각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조각보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조각보가 서로 다른 색과 이 모양의 조각들이 만나서 하나의 형태가 되는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은 이제 부조화가 매력인데, 벨라님은 서로 다른 조각들 사이에서 또 어떤 조화를 찾아가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참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네. 재봉틀로 의외로 그게 연결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기더라고요, 의외로. 부서질 것 같지만 그게 연결되면서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것을 그래도 통일성을 주고 싶어서 색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구성을 맞춰봤죠. 전체적인 형태와 디자인을, 그 텍스처는 틀리지만 색상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한다고 하나? 그것을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또 듣다 보니 그 과정이 한국에서의 시간, 이 미국 이민, 엄마로서 산 시간, 예술가로 돌아온 시간처럼 어떤 서로 다른 삶 조각이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과정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라님도 그 조각보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만들면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 구성과 디자인에 더 목표를 두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더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조각보를 선보인 것이 미국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의 아트 앤 크래프트라는 곳에 미술 전시였어요. 제가 그냥 내봤는데 제게 이제 전시가 되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피플스 초이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흔한 조각보 형태인데 그들이 볼 때는 전혀 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각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시는 분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몰랐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좋아서 재봉틀 선을 깐스럽게 했는데도 미국 분이 와서 이것은 올게닉 선이고 이것은 야 너의 히스토리가 있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알고 보니까 2000 조각은 한국에서 내가 들고 온 거고 2000 조각은 우리 애들이 방에서 쓰던 침대 커버의 하나고 이것은 내가 저번에 먹은 껍질이고 이거는 또 무슨 어떤 뭐 포장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고 그 스토리를 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주변에서 제가 다 이렇게 모아서 이걸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풍부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근데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작가님들이 얘기할 때 이 작품은 뭐고 막 뭐고 이렇게 이런 뭔가를 얘기해 주실 때 오히려 작가님께서는 나는 그냥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 걸 보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솔직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그냥 만들어 놨는데 뒤에 가서 또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가 담기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그제서야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민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거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저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시회 뭐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를 풀어갈 때 어떤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것을 뭐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이런 선을 넣어야 되고 이것은 이래서 이런 면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스케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드래프트에서 그다음에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만남의 그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조각보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그 자연스러움에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형태는 있지만 여인들이 그냥 있던 조각을 갖고 그냥 이렇게 이어붙인 그 매력이 정말 더 아름다워요. 어떤 패턴을 갖고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떤 때는 맞추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더 나중에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연미가 굉장히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게 조금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올게닉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예. 아니, 어느 미국 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 선이, 제가 만든 작품이 선이 이렇게 완전히 직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쵸.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분이 나한테 그 선이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니?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재봉틀로 박으면 이런 선이 나와. 그랬더니, 그분이 올게닉 선이구나. 딱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일전에 내가 이 포장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맥락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물건을 쓰고 껍질이 버려진 이런 포장지가 버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 벨라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내가 빈둥지가 됐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그 포장지가 어떤 모습으로 벨라님께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것을 이제 모아놨다가 자르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었었었는데 이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닦으면서 문득 애들이 다 커서 떠나고 갑자기 내가 껍질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 껍질을 결국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되게 내가 대견스러웠고, 그러면서, 나도 어떤 큰 힘이, 큰 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작품을 다시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멀리 떨어져 온 상태에서 내가 원래 간직했던 어떤, 나의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껍질이라면 껍질일 수도 있고,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음,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애들을 품고 있다가 네. 남아있다. 뭐 이런 느낌. 예. 아. 앞서서 그 전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중심 작품이었던 아리랑 2.0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작품이 벨라님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작품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BIMA가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뮤지엄 오브 아트를 줄여서 비마라고 하는데,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시티가, 그 시티의 모토가 Waste Zero예요. 그래서 음, 거기서는 활발하게 리패션, 뭐 리사이클링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시티거든요. 근데 그 시티에 이제 그 뮤지엄이 아주 독보적인 뮤지엄인데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로컬 아티스트들을 이제 주리드 쇼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아주 활발하게 작품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주리드 쇼에서 메인 전시장에서 전시도 있고 그 뮤지엄에 가면 유리창이 밖에 2층 높이로 쇼 윈도우가 있어요. 근데 그 윈도우는 늘 어떤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그 아티스트들을 또 뽑는 이벤트가 있어갖고 저는 이제 그냥 한번 내본 것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음, 그 메인 뮤지엄에서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윈도우를 비컨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윈도우에도 그냥 한번 프로포즈를 하면 나를 2번씩 이렇게 익스포즈해서 좀 어필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해서 뭐 그냥 러프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데 그 4명 뽑히는 데서 제가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된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게 뽑혀서 1년 동안 이제 기간을 두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2층 높이의 설치 작업을 만들게 됐죠. 그걸 이제 제안하실 때 그 승화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색이 점점 맑아지는 구조잖아요. 그 안에는 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예, 제가 늘 스칼라를 이렇게 쓸 때 제 성향이 늘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거를 즐기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데 아, 예,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워낙 큰 작업을 제가 처음 하는 것이었고 그 아이디어를 풀을 때 어떻게 할까 처음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색상이 진한 색상부터 점점 흐려져서 거의 이제 클리어하게 색상이 없는 것으로 가는 그런 띠을 잡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제가 그냥 짧은 그 지식으로 승화라는 그 개념이 불교적으로 이제 승화된다고 이제 표현을 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승화되는 거는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색상이 많은 거는 어떤 우리의 욕망, 생각, 우리의 감정들이라는 그런 걸로 제가 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점점 떨쳐버리면서 그 높은 초월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것을 처음에 승화라는 생각으로 그 정식 제목이 아니라 일단 음, 다제목으로 승화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셀렉트 된 다음에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라는 생각에 승화를 하긴 하는데 늘 아리랑이라는 그거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다가 아리랑을 계속 되새기고 의미를 찾다 보니까 결국 아리랑의 의미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승화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결국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으로 제목을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아리랑으로 제목을 하면서 작품 메인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옆으로 어떤 우리 한통무용의 춤사위 같은 그런 모형, 그러니까 형태를 어, 띠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만들고 그냥 아리랑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아리랑이 되니까 저만의 아리랑을 한번 아, 찾아보자 하다가 아리랑 네. 2.0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리랑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한국인의 이제 어떠한 정서를 담고 있고 민족을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리랑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움, 뭐 고향, 견딤 같은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벨라님에게는 이 아리랑이 지금은 어떤 노래로 다가오실까요? 예, 아리랑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마치 애국가 같이. 그리고 네.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아리랑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아리랑 작품을 보시면 원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작품 만드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거 계속 만들면 지겨워요. 지겹고 어떨 때는 빨리 이걸 헤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 똑같은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정말 아리랑 노래가 힘이 되는구나. 이게 음, 그걸 부르니까 그 리듬과 그 의미가 더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힘든 것을 위로를 주는 그런 우리의 민족의 그 음악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잠시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그 비마 전시를 통해 또 예술가로서, 이민자로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더 덧붙여 주실 게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또 그렇게 느끼셨는지. 예. 그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서 했던 그 전시 그 큰 작품은 제가 그렇게 큰 작품을 그냥 어떤 다른 전시를 위해서는 절대 만들 음, 수가 없죠. 근데 어, 왜냐하면 왜요? 전시장이 그렇게 천장이 높은 큰 곳도 데가 없고, 예, 높은 곳도 없고, 사실은 그것은 거기에 맞춘 저의 프로포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전시하기가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달기 위해서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2층 천장에 달려야 되는데, 사다리 갖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는 아주 행운의 기회였던 게 그런 큰 설치 작업을 내 인생에서 처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뮤지엄에서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다른 갤러리나 큐레이터들이 조금 더 저를 이제 알아봐 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활발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뒤에 제가 지금 샘플 만들고 있는 거지만 뒤에 있는 것보다 4배가 더 큰 그 작업을 이제 내년에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기회는 아마 제가 그 아리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 준 기회라고 믿고 있어요. 조금씩 쌓여가는, 그쵸. 한 예. 번에 큰 거를 할 수는 또 없으니까,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산 시간이 길어지신 지금 벨라님에게 고향은 어디라고 느끼시나요? 물론 우리가 피지컬한 그런 고향은 분명히 한국이고,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그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뭐 형제들은 거기 계시지만 그냥 늘 그 가족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 더군다나 현대는 우리가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고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가족들과 함께 연결되면서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버려진 재료들을 다시 이어붙이며 작업해온 이 시간들이 돌아봤을 때 결국 벨라님 자신에게도 어떤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느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 다 키우면서, 물론 키우면서도 재봉틀은 늘 친구였어요. 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비싼 그런 재봉틀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작업이 제 자리에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또한 저의 희망사항은 그래도 예술가로서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는 작가이고 싶었고, 하지만 너무 강한 표현을 하고 싶진 않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재활용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만드는 사람, 뭐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저답게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사실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벨라님은 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사람이 되셨을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같은 대답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대답이 또 있으실까요? 제가 그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각을 이어붙이게 된 것은 재료 때문이죠. 재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결국에 계속 제가 하면서 어떤 깨달았다고 뭐 배운 것은 그 다른 것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 수 있고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예.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작은 시간들이 결국 조각조각 모아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도 조각조각 모아서 멀리서 보면 결국 큰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조각나 있다고 느끼거나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벨라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펴보고 결국은 나를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것들에 만나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지만 그냥 시작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인가 꼭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김벨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버려진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천조각, 과일망, 플라스틱 포장재처럼 누군가에게는 쓸모 없어진 것들도 다른 시선과 손길을 만나면 다시 아름다운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조각보와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미국에서의 시간, 엄마로 산 시간, 예술가로 돌아온 시간, 잃어버린 것과 다시 찾은 것들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의 무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벨라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